산업 스파이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경제범죄 개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재화, 경제적 부를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해당 국가의 핵심 기밀을 다른 기관이나 국가에 적용하는 건 전부 간첩죄예요. 국가 이익을 위해 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게 국가 이익이고 어떤 게 해를 끼치고 어떤 게 위해를 하는지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법제를 정비를 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의법 처리를 하는 구조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원래 사실은 근절이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台湾같은 데도 유괴죄는 단심 사형에 우습게 보는 것도 있지만 처벌 규정으로 최대 해봐야 추방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뇌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난 20일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보보안 기업 트렌드 마이크로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 통신사가 BPF 도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혹은 뭐 중국 이런 해커 집단들이 말레이시아나 이집트, 홍콩, 한국 이런 나라들의 통신, 금융 서비스들을 집단적으로 작정하고 공격했다 하면서 지능형 공격 해커 집단인 레드맨션이라는 곳을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우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중국이나 북한이 배후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지적하신 이 레드맨션이라는 해커 집단이죠. 해커 집단인데 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BPF 이게 버클리 파켓 필터라는 그 악성 코드예요. 이거를 옛날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 해커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레드맨션에 의해서 통신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킹 공격 대상이 됐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도 이런 이전부터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다양한 해킹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에는 이미 아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60만 명 정도의 해커들이 있다. 근데 이번에 SKT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해놓고 금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네.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뭐 사라 팔아라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보안적, 안보적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최근 몇 년간의 통화 기록 또는 그 교신 기록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는 데가 있지만 이제 중국발 공격이 제일 많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데가 이제 한국의 기관들 주로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격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은 공공연한 사실이 됐는데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그 중국의 보안 업체들이 중국의 정부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공안부와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더라. 그렇다면은 배후에 중국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나온 거는 없어요. 없지만 이제 그런 흐름을 잡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국가기관 인프라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에 계속해서 해킹을 시도하는 걸 보면 이게 다 상업적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위 국가 안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공격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지금 기술이 산업 기술들이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도 기사만 보더라도 아실 정도로 또 제가 찾아봤더니 중국 기업의 포섭이 돼서 HBM 반도체 기술, 우리 SK 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넘기려고 했던 40대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정말 10년 동안 수시로 한국 산업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처벌이 아주 그냥 뭐 너무 허약해서 이게 근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처벌이 좀 약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업 스파이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경제 범죄 개념으로 인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재화, 경제적 부를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이 수십 년간 개발하고 연구하고 세팅이 된 거를 사실 뭐 설계도 한 장 가져가도 그 개인으로 얘기하면은 종이 한 장 잘 갖다 줘 가지고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산업 스파이법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해당 국가의 핵심 기밀을 다른 기관이나 국가에 적용하는 건 전부 간첩죄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간첩죄의 범위를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되고 음음. 처벌도 훨씬 더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간첩죄라는 거를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보완하면서 애매한 규정을 만들어서 더 넓게 이 소위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가 안전에 해악을 끼치고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경우, 국가 이익을 위해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게 국가 이익이고 어떤 게 해를 끼치고 어떤 게 위해를 하는지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해석권을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법 만든 당국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넓게 적용할 수 예, 넓게 적용을 할 필요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강해져야 된다. 이게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이 간첩죄라는 거는 이거는 꼭 중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중국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갖고 있는데 경제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 일본, 유럽 다 마찬가지죠. 서로 정보 빼내기, 기술 어떻게든지 좀 더 쉽게 흡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산업 스파이법이라든가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고 엄벌 흐름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적대 행위, 위해 행위는 주로 북한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하고 뭐 우리한테 소위 뭐 해코지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쪽은 주로 이제 북한 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작년에 그 범위를 전 세계 대상으로 넓히는 게 통과가 됐다. 그런데 소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의 국내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법제를 정비를 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의법 처리를 하는 구조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원래 사실은 근절이 잘 안 되죠. 근절이 잘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거의 위해성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설득도 하고 하지만 안 될 때는 마지막 수단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체계를 제대로 완비를 해서 그걸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매우 비인도적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소련 이런 데서는 예를 무슨 건설을 하는데 건자재를 빼돌려서 밖에다 팔고 그러면 사형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절이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을 갖고 있는 데가 많아요. 국제 인권 조직에서는 무자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台湾같은 데도 유괴죄는 단심 사형이에요. 1심으로 왜 사형. 한 번에 합니다. 대법원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 공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다. 중국도 마약하면은 청 그런 그 똑같은 거죠. 그쪽은 예. 가차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운송하다 걸려도 사형을 당할 판이에요. 마약 운반. 예를 들어서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 좀 가방 좀 내가 짐이 많아서 그러니까 좀 옮겨달라고 그러다가 그냥 좋은 뜻으로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 조사를 해서 뭘 하겠지만 그렇게 걸려도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부분은 법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먼저 해야 되지만 안 되면 법으로라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법이 있는데 좀 너무 적용 범위도 그렇고 무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법들을 제정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뭐 넘기면은 정말 수십억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그렇죠. 찾아보니까 네. 뭐
뭐 2년 6개월에 1년 뒤에 뭐 집행유예 이거는 이거 그렇죠. 거의 그 금전적 손해라든가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흘린 땀에 비하면 너무 단순하죠. 물론 이제 옛날 기술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 자체가 절도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 안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쉽게 안 걸리면 괜찮고 걸리면 선방망이고 잠깐 살다 오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교수님하고 지난달에 그 이제 오산 공군기지 불법 촬영했던 중국인 공안 자녀분들 이슈를 다뤘는데 그 다음날 영상 나가고 다음날 신문을 봤더니 간첩죄 적용이 안 되니까 북한 사람이 아니라서 풀려났는데 다음 며칠 있다 가서 또 찍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군사 기밀주의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습게 보는 것도 있지만 처벌 규정으로 최대 해봐야 추방이다. 재입국 금지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벌써 뭐 민간인이 호기심으로 가서 드론을 가지고 가고 고성능 그 소위 카메라를 가져가서 찍는 거는 전혀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규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사실 빨리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뭐 의회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냥 여야만 합의하면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간첩법이라든가 스파이법이라든가 이런 게 세계적으로도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 뭐 유럽의 경우라든지 이런 데도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실제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요, 교수님. 유럽 의회에서 독일 연방 검찰이 밝힌 기사에 따르면 유럽 의회에 유럽 의원들 보좌관으로 침투한 중국 스파이가 수십 년 동안 뭐 10년 넘게 500건이 넘는 의회 문건을 이제 빼돌리다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게 작정하고 지금 당연히 벌어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법률이 유럽의회 뭐 타국 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죄 그런 법률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적용을 받을 텐데 중국인들이 많이 가 있죠. 이 사람도 그 중국인이지만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고 독일에서 대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방의원의 보좌관으로 취업을 한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올 때 공작원 신분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걸 하면서 호섭을 당해서 이제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명확하게 그런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원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봐야죠. 다만 확인되기 전까지 우리가 그걸 문제 삼아서 억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조사와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법에 의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도 하고. 좋아요. 그런 게 돼야 또 그걸 가지고 중국 측과 교섭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법 조항이 없다? 이건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움직여야 된다. 물론 이제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동독, 서독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센데도 지금 최근 몇 년간 이거 한 거를 지금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네요. 정말로 원래 그렇잖아요. 동서독이 얼마나 많은 정보전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작년까지니까 한 5년 정도를 문건을 빼내고 그걸 계속 했는데 눈치를 못 챘다가 이제 요번에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암약하게 되면 굉장히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의회 뭐 보좌관이나 혹은 기관에서도 꼭 뭐 중국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뭐 귀화 제도가 있으니까 귀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 취안메이셔가 한국 주요 언론사로 위장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을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뭐 이런 거가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도 중국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네. 한 30여 개 신문사가 한국 신문인 것처럼 해서 중국에 이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를 하거나 또는 한국의 안 좋은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쭉 있었어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연장선상이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든지 다른 나라의 자국을 알리고 싶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그 나라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거는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무슨 뭐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겁을 먹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형태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아, 저 나라는 버거워 또는 아우 쟤네하고는 부닥치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질에 좀 다른 방식으로 혼란을 주고 겁을 먹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인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방에서는 시진핑 체제를 굉장히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언론 홍보 업체지만 어쨌든 한글판으로 계속 사람들이 읽게 되면 중국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너무 좀 과도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자국의 정책 흐름과 집권당을 홍보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우리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장 사이트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38개인가 재작년에 아마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형태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로 보면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거나 한국의 지역 감정, 남녀 간의 소위 젠더 문제들, 차별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좀 싸움을 붙이는. 그런 것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발된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렇게만 일단 나왔지만 호주나 이런 데서는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 캐나다 같은 데도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 소위 보좌관을 매수하고 이제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그 독일 연방의원도 그 크라라는 위원인데 지금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금전을 받은 게 아니냐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매우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괜찮은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사이트를 저도 한번 봤는데 뭐 서울 땡땡 신문 이런 식이 돼서 그냥 한국 신문사 같아요. 그렇습니다. 딱 보면. 충남 뭐뭐 네. 충남 타임즈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별 그거 없이 접근을 그리고 하죠. 보면은 그냥 뭐 아주 거슬리진 않거든요. 네, 그냥 맞습니다. 은연중에 이게 중국이 뭐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스며들기 작전입니다. 예. 그게 인지전이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제 심리를 동요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지전이라는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인지전도 전쟁이잖아요, 뒤에. 네. 그러니까 뇌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에게 전쟁 의지를 말살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싸워봐야 아마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 이런 부단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부단한 작업. 그게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인지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그런 전술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옹달책방 시청자분들은 교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주셔서 요번 선거 때 너무 경제 공약이나 뭐 이런 공약도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요 산업 기술을 보호해야 결국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한국이 70여 년 얼마나 어렵게 북한과 대치하면서 정말 분단의 현실에
사무실에서 얼마나 어렵게 세계적인 그래도 매력적인 제조업 강국이 됐잖아요. 이건 굉장히 우리 그 소위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비롯해서 정말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피땀 여기에 엉켜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버려버린다거나 관심을 거기에서 잃게 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